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본 늘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 늘리기 방법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동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라입니다. 뭐든지 종잣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잣돈이라는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잘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면은 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어떤 플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1년 안에 모으겠다, 2년 안에 모으겠다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이 없으면 이게 잘 모아지지 않아요. 근데 플랜을 딱 정해놨어도 목표를 정해놨어도 한 달에 그돈 모으는 게 그전에 지출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적금을 들 때 1년짜리 적금을 드는데 왜 1년짜리를 드냐면 1년짜리 적금을 딱 들었을 때 1년 12달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모으겠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80여만 원 정도를 적금을 들어야 1년에면 한 9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 붙고 11,000만 원 가량 될 거예요.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한 80만 원을 매달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1년이 만기가 되면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적금은 그대로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적금 만기가 끝났으니까 그 1년 만기 끝난 걸 가지고 다시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1년짜리 예금을 듭니다. 풍차 돌리기 같은 건데 예금을 듭니다. 하지만 기존에 내가 들었던 적금 1년짜리는 또 다시 적금을 듭니다. 결국은 노동 수입이 나온 거에서 적금 들던 금액에 변함이 없어요.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1년짜리 적금이 끝났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년짜리 예금을 들고 적금은 또 1년짜리 또 듭니다. 또 1년이 흘렀죠. 그럼 합이 2년이 지났죠. 그러면 또 1년짜리 적금이 끝났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1년짜리 예금을 듭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러면 앞전에 1년짜리 예금을 든 게 있죠. 그 예금이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2년짜리 예금을 듭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죠. 그럼 1년짜리 적금은 또 1년짜리 예금을 들고 1년짜리 예금은 2년짜리 예금을 들고 2년짜리 예금은 3년짜리 예금을 들고 이렇게 적금 1년짜리 예금 1년짜리, 예금 2년짜리, 예금 3년짜리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매달 내가 적금을 드는 돈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년이 넘어갔을 때 1년짜리 예금까지 적금까지 하면 4년이죠. 4년이 넘어갔을 때는 그 돈이 매우 큰 돈입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니까 4년이면 4,0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자를 어느 정도 예금은 이자가 1년짜리 이자 3짜리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4천만 원 돈은 나옵니다. 80만 원 정도 적금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동전이 생기죠. 근데 왜 제가 1년짜리 적금과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을 들라고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 깨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돈을 그것도 쪼개가지고 들어놔야 그중에 손실이 가장 적은 걸 가지고 깨서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또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적금을 들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 풍차 돌리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쪼개서 위험부담을 줄여서 들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본 늘리기 방법 중 5단계 중에 두 번째입니다. 저축한 노동 수입을 재투자하라. 여기도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4년간 모았다면 4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2년 동안 모은 돈만 해도 벌써 2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년간 모은 거를 따진다면 1,000만 원 될 것이고 어느 단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단계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합니다. 그대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거였냐면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또는 집, 상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고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니까 자동차나 장비 뭐 설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동산은 보통 사람들이 아직 접근한 방법이 좀 무리가 있고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아파트나 뭐 빌라, 주택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보통 갭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부동산 투자예요. 근데 갭 투자가 갭이 접을 때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왜 앞전에 풍차 돌리기에서 종잣돈 마련하는 거는 왜 계속 달려야 되냐면 갭 투자나 뭐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자본이 또 필요해요. 그 자본은 내가 매달 수입이 나오는 거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그것이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금매 이런 것도 있고 경매, 공매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나 공매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금매는 꼭 공부가 필요하진 않은데 금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상황이 나쁠 경우에는 금매가 나올 수 있는데 좋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좋은 상황 금매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금매 없나요? 그랬더니 그때 경기가 좀 좋을 때였거든요. 금매 없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매가 없죠. 경기가 좋은데 금매 나면 자기들이 스스로 잡아서 팔아도 당장 차익이 몇백이 나는데 금매가 일반 사람한테 갈 그 금매가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경기 안 좋을 땐 금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건이 좋은 것이 금매로 나올 확률은 적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안 좋을 땐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거고요. 경매는 그 물건이 경매 같은 경우는 물건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좋은 건데, 경매가 보통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이게 집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 집의 상태가 또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참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매는 그런 건 없죠. 대신에 경기 상황이 좋을 때는 금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좋을 때는 금매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로소득이 월 생계비의 2배가 될 때까지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무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풍차 돌리기, 저축, 종잣돈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방법이었죠. 그 두 가지를 무한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커지겠죠. 거기서 뺐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 커지겠죠. 그게 즉 내가 월 필요한 생계비에 2배가 넘어갈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전자금이라는 걸 좀 빼놔도 계속 그 자본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방법을 무한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본 늘리기 방법 5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가 월 생계비가 2배가 될 때까지 계속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무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소득이 2배가 될 때까지, 월 생계비가 2배가 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는 건데, 네 번째는 그럼 2배가 됐잖아요. 그럼 그 중에 반은 계속 재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투자를 해야지만 커지니까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번째도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고요. 이건 한도가 없어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커지는 거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자본 늘리기 방법 5단계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완료가 됐다면, 즉 마지막 네 번째 4단계가 완료가 됐다면, 다섯 번째는 불로소득이 커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동이나 이런 소득을 따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커지고 있고 월 생계비의 2배 이상 벌었기 때문에 그 중에 반은 무한 반복으로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뽑아 쓰더라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커진 거기 때문에 따로 노동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유지하고, 즉 첫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까지만 계속 반복적이 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즉 5단계에서는 첫 번째에서 적금을 들었죠. 적금 든 그 방법은 이제 빼도 무리가 없습니다. 대신 예금에 대한 부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불로소득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안전자금이라고 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예금에 대한 부분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나 생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예금이나 이런 거는 좀 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본 늘리기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언급을 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습관입니다.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자본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나 행복한 삶에 대한 거는 그저 꿈일 뿐입니다.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특히 제일 첫 번째 적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뭐 설정을 해놔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돈이 모을 때까지는 무조건 이 기간 안에 이 돈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경제적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건 꼭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노동을 강도를 낮추거나 또는 이 노동에 대한 졸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내가 노동 수입은 좀 그만하겠다. 좀 줄이겠다. 이러기 위해서 이 자본 늘리기 방법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적금 드는 것, 그리고 예금 드는 것, 이 부분을 꼭 실천하셔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